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의 김정선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색다른 기분인데요. 저는 기업에서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는 데이터 3법 개정 이후에 데이터 결합 연계와 또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그런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통망법 등을 개정을 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물꼬를 트게 된 배경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거대한 변화와 요구 상황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 주도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특히 글로벌리 지금 다양한 국가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나가면서 데이터 관련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이터 경제라는 부분이 뭐 유럽연합에서는 데이터 시장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유형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이고 또 양질의 신뢰성을 가지며 상호 운용 가능한 데이터와 이를 제공할 인프라,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된 새로운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MIT의 레포트를 보더라도 데이터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기존의 금융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자본은 뭐 21세기의 원유라는 굉장히 이제 뭐 식상한 클리셰와 같은 그런 표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원천으로서 인정받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AI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그 알고리즘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 자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경제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상당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양한 그 산업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2011년도부터 이 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국내에 소개가 되었고 점차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 내 가치가 만들어진 사례는 요 근래 몇 년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객 그 경험 제고 CS 차원에서의 이 뭔가 그 익스피리언스를 좋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CRM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구할 수 있는 SNS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어떠한 그 레퓨테이션, 기업의 평판 관리를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하고도 있고요. 또 HR 영역에서도 뭐 그 지원 대상자의 어떤 이메일이라든지 또 이력서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 그리고 그 사람들이 SNS나 블로그상에 남겨놓은 다양한 이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HR 영역에서의 채용 분석 이런 것들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구매 관리, SCM 효율화를 위해서 뭐 구매에 관련된 관리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구매 아이템에 대한 고장 이력 정보, 관련된 보험에 관련된 정보, 또는 외부의 기후 변화에 관련된 정보, 뭐 온도, 습도, 압력,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장비 구매 관리에 대한 효율화를 한다든지, 또는 원자재에 관련된 구매를 의사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 유통망 정보와 차량 운행 정보, 날씨 정보, 또 그 상권에 관련된 유동인구라든지 또는 뭐 랜드마크성의 POI 정보들을 가지고 유통망 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사례들 중에서 이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전에는 고객들 기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원천 소스 자체가 동의 기반으로 수집된 이 기업체 자체의 데이터 위주였다고 한다면은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
들어서게 되면서 요즘 트렌드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이외에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고객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발굴하거나 최적의 의사결정 체계를 가져가는 그러한 부분이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일한 데이터셋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은 데이터가 지금 앞선 사례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인터그레이트, 통합된다라고 하죠. 융합된다라고 하면 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싱글뷰 관점에서 아니면은 개인 이력 관점에서 이 메쉬드업, 완전히 통합된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그 고객에 관련된 다양한 심층적인 정보들을 수집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라든지 또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가치 함수는 굉장히 지수형으로 생겼죠. 다만 이렇게 저희가 꿈꾸는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에 제약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고속도로를 뚫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고속도로를 뚫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제 뭐 굉장히 장애물 같은 거 치우고 또 뭐 굴착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평탄화 작업도 하고 또 잔돌도 치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깔아주고 뭐 이런 제반의 작업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데이터 3법의 이 개정은 그 안에서 데이터 경제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 하나를 이제 치워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본으로서의 소유권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도 현재로서는 법 개념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다수의 유관된 법들 안에서 법 해석적인 충돌 요소가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개정 준비 중인 저작권에서도 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일부 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가명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뭐 학술적 목적, 과학적 연구 목적, 공익적 기록 목적으로 이렇게 좀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작권에서의 그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초상권, 개인 정보에 관련된 유관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학술 연구로서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유관된 법들끼리에 조금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영역에서 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 굉장히 유관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뭐 어떤 그 학술 자료를 찾아보니까 데이터 경제에 관련된 법 조문들이 한 15가지 정도 목록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데이터, 나아가서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에 대한 창작성 인정과 저작권 부여의 문제, 요즘 AI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토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관련된 추적 불가능성, 데이터가 상품화, 자본화가 돼서 유통되기 시작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누가 활용했는지 이 트레이서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 제공자가 형사적 처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이용 관련된 추적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조금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과 가치 산정의 문제. 예를 들어 이 내가 제공한 상품으로서의 데이터의 품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것이 100원짜리 데이터인지 1000만 원짜리 데이터인지 10억 원짜리 데이터인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가치 산정을 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뭐 사실 정부에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약간 구획지어진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시장 경제에서의 가격
구성 논리로서는 조금 제약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인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플랫폼의 미흡과 신뢰 가능한 데이터 거래소의 부재도 이슈인데요. 뭐 작년서부터 진행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이제 뭐 15개로 확장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 거래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그 유통망으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산업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데이터를 오픈하는데 조금 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시사점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KDX라고 해서 한국데이터거래소라는 유통소비 빅데이터 플랫폼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게 활발한 데이터 유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더 진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가공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약 시의 법적인 고려 사항들, 표준 계약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 보편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 경제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에 의해 대해서는 뭐 굉장히 여러 차례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주요 개정된 내용들의 시장 내의 기대사항은 일단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명정보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정보의 범위가 다소 명확해졌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업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확장되었구나. 특히 더 나아가서 이종 간 데이터의 결합 활용이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구나. 2016년도에 마련되었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가이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그 제도적 포용성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20개 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포함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가명정보 결합 활용에 관련된 부분이 법적 테두리 내에 들어와서 보다 안전하게 활용성 높게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의의가 있겠고요. 또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그리고 비금융 특화 CB업 이러한 것들이 산업적인 영역으로 새롭게 신설되면서 금융 분야의 신산업 활성화 부분이 기대가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어떤 동의를 받아서 진행됐던 부분이 고시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 규정으로 일부 이관이 되면서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기대가 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기대 상황에 빗대어 봤을 때, 그러나 아직은 조금은 뭔가 더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명정보 활용 범위와 수준에 대한 여전한 논란. 기업에서 여전히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결합 프로세스와 관련된 수범기관으로서의 혼란. 세 번째는 가명정보 안전조치에 대한 이슈들.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통해서, 어떠한 전문 인력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명정보 위험관리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부재하다는 부분. 다섯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재식별 등에 대한 현행 과도한 법적 책임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매출액의 3%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종 데이터 간의 결합과 내부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명정보 활용 범위와 수준에 대한 여전한 논란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 과학적 연구 목적에서, 특히 이제 해설에 관련된 앞부분에는 이 과학적 연구 부분이 산업적 연구까지를 포함한다. 기업이
수행하는 산업적 연구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분명히 써 있는 반면 실제 법조항에는 이것이 이제 과학적 연구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연구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 이 부분에 있어서 모호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모호합니다. 사실 가명 익명이라는 개념은 다분히 기술적인 개념인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고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익명정보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술적인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 데이터 상품을 만들기 위한 또는 결합을 위해서 전문기관으로 반출되어지는 가명정보가 어떤 수준으로 조치가 되어야지 이걸 가명정보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반출할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지 익명정보라고 볼 수 있는지 아직은 그 개념과 기준이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험도 부재하고요. 그다음에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데요. 일단은 이제 처리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불명확이 있습니다. 이 알아볼 수 있는 주체가 처리자로 한정된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셋을 가져다 쓰는 그 누구나 오픈되어 있는 누구나 이 제3자도 포함된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범위에 따라서 굉장히 기업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통해서 내놓았을 때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오롯하게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벼룩을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을 태우는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양립 가능성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 있는데요. 이 동의 없이 한목적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제 범위 이걸 어디까지 볼 거냐. 뭐 GDPR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정보 주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뭔가 동의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해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정보 활용 범위와 해석에 대한 우려성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민감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각 법 조문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3조의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라는 부분을 되어 있고 19조의 민감정보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2조에 이제 그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련된 법률 내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규정을 하고 의료 영역에서의 생명윤리법과 안전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그 2조의 유전 정보라든지 또는 뭐 신체에 관련된 그 정보에 대해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봤을 때 민감 정보에 대한 처리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로부터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3장 3절에 되어 있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특례 규정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인지, 민감정보를 가명화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명확한 그런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기업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명쾌한 그 유관 기관과 또 법 해석에 관련된 사례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합과 관련된 수범기관의 혼란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그 가명정보 결합 프로세스와
금융위원회에 지정된 2개 공공기관에서의 결합 프로세스가 상이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제 키 발급을 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별도로 하고요. 또 결합 전문기관은 별도로 두고 이원화된 프로세스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시행령을 통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위원회는 이미 지정된 2개의 공공기관을 통해서 기업이 가명 정보를 일정 부분 가명 키까지 만들어서 의뢰를 하면은 해당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목적에 따른 익명 데이터 혹은 가명 정보로서의 반출 심사 승인까지를 해서 진행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국가데이터 결합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융위 쪽에서 진행되는 등록 신청과 관련된 이력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보위의 총괄 기능이 약간 취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마이너한 그런 상황으로 뭐 들여다보자면은 그 발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상에 결합 전문기관은 접수번호를 이제 수기로 발급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데이터 결합 종합관리 시스템 내에서 신청 시에 자동으로 전산으로 발급이 되고 또 안전한 전용망을 통해서 결합 데이터가 오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키발급과 결합 전문 기관을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 부분은 이제 그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결합 전문 기관을 조금 더 향후에는 확장하고 활성화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수수료 체계에 관련해서도 민간 영역에서 그 지정해서 자유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두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금융위원회는 이 딱 2개의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나라에서 이 공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 관련해서는 거의 무료. 그리고 임의의 이제 어떤 필요에 따른 실비가 발생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 청구로 최소화하는 반면 이 앞으로 이제 지정이 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 기관은 수수료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배경과 기조가. 그다음에 이제 결합 전문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셀프 결합을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결합 전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이미 이제 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상황입니다. 셀프 결합은 허용하지 않겠다. 다만 이게 금융위 쪽에서는 셀프 결합이 지금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는 공공기관 2곳을 놓고 더 이상 전문기관을 확장할 그런 생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민간 전문 결합기관을 두고 이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합 전문기관을 신청한 그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그 결합 상품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것들을 상품화해서 유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지만 사실은 이 제대로 된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향후에 그 유관하는 기관들끼리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서 시정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 후 제공 데이터에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요. 현재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이제 금융기관 을 통해서 이제 금융보안원 그 다음에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결합을 한다 하면은 가명키 해시암화된
가명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고 그 부분에서 키 결합이 완료된 즉 공통분모 영역에 대해서만 나머지 영역을 배제하고 삭제 처리된 다음에 반출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의 심사라든지 뭐 익명화 필요성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지만요. 그런데 한 개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신문에서 제가 읽었던 그 전승재 변호사의 가명 정보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컬럼이었는데요. 이 불법 해외 원정을 가가지고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에 대한 현황 조사예요. 현재 이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들은 장기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 억제제에 대한 복용 여부 명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 이제 청으로 승격됐죠. 질병관리청에서는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불법 해외 원정을 가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아니라 공통분모가 아닌 다른 영역들, 즉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 용어로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인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이 두 개의 결합되지 않은 데이터 센터에서 불법으로 해외 원장을 가가지고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의 풀이나 특성들을 가려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는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 결합 전문기관은 이너 조인 형식이 아닌 아우터 조인 방식의 데이터 반출 관련해서도 조금 방법론적으로 좀 열고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전체 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영업에 관련된 뭐 나의 그 마켓시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고요. 뭐 다양한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연구 목적에 따른 데이터 결합 방식에 있어서 선택지를 좀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명정보 안전 조치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 추가적인 정보의 분리 보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명화 이후에 이 추가 정보를 필요가 없으니까 우린 뭐 더 이상 재식별 시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즉시 파기하면은 이게 익명 정보인가? 익명 정보로서 데이터 유통이 가능한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향후에 토론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기술적 영역에서는 되게 명확해요. 저희가 가명 데이터는 싱글 아웃 특정할 수 있지만 연결될 수 있는 가명 키를 배제시켜 놨기 때문에 연결성을 배제한 그런 데이터 셋 자체를 가명 정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는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연결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는 동의 기반에서 결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추론 가능성, 연결 가능성과 추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익명 데이터라고 기술적으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그러면은 내부에서 관리되는 가명 데이터에 대해서도 그냥 싱글아웃만 뭐 방지하고 특이치 여부만 제거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조차도 그렇지 않고 뭐 키만 분리해서 보관하면 이게 가명 데이터인가? 일부 조치를 하면 이게 가명에서 익명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전한 퀘스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준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해서도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 시의 침해 및 유출에 대한 사고관리 방법이 현재로서는 부재합니다. 이제 뭐 그 최소한의 조치가 계약상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공적 기관에서 가명 데이터에 대한 대외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이라든지 또는 유통 흐름 관리라든지 위험 보증에 관련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명화, 익명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가명화는 이렇게 마스크 썼죠. 즉 누구인지 연결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연결할 수도 있고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내에 다양한 속성 정보들이 그대로 살아 있죠. 근데 익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할 수도 없고 연결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 추론이라는 부분은 내가 배경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비슷한 누군가의 어떤 뭐 특성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개인을 추론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게끔 데이터셋 자체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명 데이터로서 활용할 때는 리스크 수준이 높고 익명 데이터는 보다 안전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가역적인 가명화와 비가역적인 가명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은 내부적인 이용 목적 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명 데이터라는 것은 가역성을 가집니다. 선택적 동의를 받은 대상에 의한 가명화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통제된 상황에서 권한 있는 주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가역적인 가명화를 수행하는 주체에 일반적으로 더 높은 보호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ISO 25237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가명정보 위험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기준 마련입니다. 사실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이용 목적 관점에서 이게 내부 이용인지 내부 결합인지 외부 제공을 할 건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외부 결합을 하는 부분인지 또 이 해당하는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를 내부 직원이 하는 것인지 또는 수탁사가 처리하게 되는 것인지 또 보안 수준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쪽이 안전지수가 충분한 뭐 ISMS 인증을 받았다거나 뭐 그 보안 시설이 충분한 그러한 기관이나 기업인지 아니면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조금 안전조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지 또 데이터 관점에서도 이걸 가명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익명 데이터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는 어떨 때는 통계 데이터로 활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사실은 가명정보 또 데이터 관리에 대한 위험 관리 수준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뚜렷한 정답이나 우리가 레슨런스가 없는 것이죠. 가명정보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그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애니사에 따르면은요, 굉장히 케바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주체, 그리고 데이터 주체의 직접 식별, 간접 식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이 전반적인 개념, 그리고 이 가명화 자체를 단순한 속성이나 식별자에 적용하는 기술로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리스크는 데이터의 활용 방법과 목적, 데이터 이용 환경, 데이터셋 자체의 특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데 뭐 통신사로서의 데이터셋의 특성이 있을 거고, 뭐 카드사로서의 데이터 특성이 있을 거고, 의료기관으로서의 데이터셋의 특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뭐 구획적인 어떠한 리스크 판단 프레임워크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서 가명화나 익명화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테이블, 그 구조를 보고 또 누가 활용하는 건지 어떤 환경에서 활용하게 될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뭐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SO 20889의 이 어떤 그 공격 유형에 따른 제식별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익명 데이터, 가명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공격의 유형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비식별 조치,
비식별 조치는 조금 커다란 개념이고 사실은 이 하부단에 가명화나 익명화에 관련된 처리 기술들이 모두 속해 있는데요. 뭐 통계 처리랄지 암호 처리랄지 또 삭제 처리 그리고 분해 처리, 일반화 처리, 랜덤화 처리, 가명 처리까지 비식별 조치에 모두 포괄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러한 처리를 한다 할지라도 재식별의 위험성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통계 데이터라 할지라도 특정한 값을 골라내거나 타 데이터랑 연결을 통해서 뭔가 재식별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또 특정 지역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자를 갖고 있는 통계값이 1 단일하게 나왔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살고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계 테이블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가명 처리에 대한 국제 표준은 한 3단계 정도로 해서 뭐 ISO 25237 수준으로 이게 보통은 이제 의료 영역에서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일반적인 식별자와 준식별자, 속성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좀 벤치마킹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5번째는 개인정보 유출과 재식별 등에 따른 과도한 법적 책임인데요. 이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삭제 계속해서 이제 아마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요구를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유통 과정에서 원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면책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따른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전체 매출액도 사실은 데이터에 유관한 영역에 관련된 매출액이 아니라 그 기업이 다른 영역에서 발생된 매출까지를 포함한 정말 토탈 매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리스크 테이킹에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기업들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종 데이터 결합과 내부 가명 정보 활용에 따른 경험 부재입니다. 이제 아주 가까스로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6개월간의 고시기간을 거쳐서 8월 달에 이제 이 법이 발효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가이드라인이 나오기까지 또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은 지정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더더군다나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적인, 관리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재택이다 뭐다 해서 약간 기업 활동이 주춤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 준비돼야 되는 필요성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연말까지 이러한 준비 사항들이 다 가능할지 조금 우려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명 데이터 결합이나 또 분석 사례 등이 그렇게 활발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와 같은 대기업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죠. 스타트업이라든지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질 가치가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명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뭔가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도 부담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가명과 익명의 경계, 데이터 속성의 특성에 따른 처리에 대한 기법 적용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문가 풀이 굉장히 작습니다.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시장 내에 비식별 전문가에 대한 양성과 또 인터넷진흥원 등 그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교육을 해준다거나 그런 지침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는 Q&A 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가명정보 활용 프로세스 세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SKT에서는 이제 뭐 지금 금융보안원을 통해서 모 카드사와 데이터 결합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앞서서 좀 시장에서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부서에서 다양하게 데이터 활용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유관부서에서 그 활용 목적의 정당성, 필요성 그리고 그 데이터셋 자체에 관련된 필요 여부,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데 과연 이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단위 사업부서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관부서, 예를 들어 법무부서라든지 정보보호 담당 부서라든지 또는 기술 조직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리뷰 보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 차례, 두 차례에 걸친 그 DRB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발표 우선 너무 잘 들었고요. 잘 정리해 주셔서, 이 가명정보라는 게 이제 이번에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요 서두에 앞서서 이번 법 개정에서 의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원래 개인정보 규제라는 것이 이제 보호와 활용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그 밸런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던 거고요. 근데 이번 개정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들이 사회적으로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불안해하는 시민단체들의 또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요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가면서 이제 큰 물꼬를 텄던 이번 개정인데요. 이번 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법 개정 취지 안에서도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제 그 감독권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법 일원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개정 이슈들을 담으려고는 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 법 개정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이 하나로 되고 개인정보위원회가 등장했다는 거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어느 법제 정비에 대한 첫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개정이지만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GDPR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도 해서 가명정보라는 개념들에 대한 연구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입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서두에 썼습니다만 이번 개정은 하나의 첫걸음이고 그리고 긍정적 변화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고 나서도 이걸로 개인정보 이슈가 다 풀렸다고 생각을 전혀 하진 않고요. 이것이 하나의 출발점인 거고 그리고 제도 개선 측면에서 앞으로 더 해나갈 숙제가 있다. 그래서 더 개정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이후에 정책하는 쪽이나 여러 부처에서도 상당히 오픈 마인드로 제도 개선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이제 가명정보 처리 관련돼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들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보고 좀 추가할 것들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명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가 새롭게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정의조항과 별도로 이제 가명 처리를 할 때 필요한 게 저희가 추가 정보라는 게 있고 추가 정보 없이는 식별이 되지 않는 게 이제 가명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발표하신 분께서도 가명 정보 처리를 가명 처리를 할 때 추가 정보를 삭제를 하면 이게 이제 익명 정보냐 하는 이제 질의가 있었던 사안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명 정보 정의 규정에서 쳐다보는 이슈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익명정보 기준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명정보 기준이라기보다는 익명정보 쪽의 기준이 58조 2의 이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적용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맞게 합당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될 문제지 추가 정보 삭제가 되었으니까 익명 정보가 아니냐는 접근은 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정책 쪽에 있다 보니까 지적들에 대해서 자꾸 변론하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이제 형사처벌 관련돼서 우려들이 업체에서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조 5에 이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 목적범 위주의 처벌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28조 5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재식별을 하려는 하는 경우에 한해서 형사처벌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명 정보 자체가 또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식적 기록 보존 등의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활용에 대한 범위를 켜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켜준 만큼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은 하되 목적범에 한해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성도 강화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조화롭게 제한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개인정보법 전체적으로 보면 형벌적 처벌 조항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말씀하신 취지가 이제 규제 측면에서 보면 이제 흔히들 요새 경제적 제재 위주의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문에서 언급하셨다시피 그 전문가들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이나 어떤 육성을 위한 교육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적들은 저희가 아직 이제 제도가 출발점이고 이런 이제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이 규정을 그리고 새롭게 이제 지정된 결합기관들의 어떤 프랙티스를 잘 살펴가지고 그 중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고 또 규제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찾아가면서 저희가 오픈 마인드로 더 좋은 가명 처리 절차, 이거 연계 절차 이런 부분들 잘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이상 여기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우선 김정선 박사님 그 실무에 바탕을 둔 그 주제 발표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만으로 해도 별도의 그 한 권의 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가명정보 가명 처리는 이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 사항인데 GDPR에 그 선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뭐 학교에 있는 입장도 있고 또 실무에 잘 모르는 또 그런 약점도 있고 그래서 이 결합과 반출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이 가명정보 가명 처리를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에서 받아들일 때 그 취지를 생각해보고 또 GDPR의 규정을 또 같이 비교해서 볼 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가명 처리, 가명 정보의 처리를 너무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GDPR에서는 이 가명 처리를 그 암호화, 인크립션 암호화와 같은 반열에서 소위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의 그 수단으로 다 범용, 일반적인 그런 범용의 용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그 특별한 목적,
만을 위해서 이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뭐 해커톤이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개인정보 처리의 활성화를 맞는 것인지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이 결합과 반출을 제3의 기관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역시 또 그 개인정보의 활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타당한 접근인가. 이제 저는 뭐 개인정보보호법 공부한 지 한 10년뿐이 안 되고 저는 이제 원래 분야가 통상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무역, 어떤 자유경제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정부나 입법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개인정보 처리 또는 이 가명정보, 가명처리의 도입을 개인정보 처리자인 대부분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혜를 준 것처럼 적당하게 좀 풀어주고 또 한편 적당하게 묶어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제3의 기관을 통한 결합과 반출을 규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GDPR의 경우를 보더라도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해할 때는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서로 간에 서로의 목적으로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서만이 허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GDPR도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딱히 또 그러한 그런 규정을 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한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올바로 준수하고 있는 한 그런 경우에는 그 이종 또는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그러한 가명 정보도 서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분명한 이 디지털 경제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법원본부장께서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정부의 입장이나 또는 시민단체의 우려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접근하는 것이 정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주고 그 규정을 따르는 한 이 기업들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면해주고 또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들은 단순히 그러한 규정을 따라서 준수하면은 된다라는 사고방식보다는 자신이 처리하는 수집하는 처리하는 목적에 맞는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개인정보 처리자인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안전조치 등을 이행해야 되는 그래서 소위 이제 영미에서는 리스크 베이스트 그 위험 기반의 접근을 하도록 그런 추세인데 우리도 좀 과감하게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박수 믹서 말미에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력이나 제도가 맞춰져서 이러한 그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정보 주체 보호에 좀 틈이 없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이 개인정보 처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다양한 그러한 종류의 또 분야에 크고 작은 그런 개인정보 처리자가 있는 현실에서는 사실 또 현실적인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인 그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정보 처리에서 이익을 얻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하고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 어떤 형식으로든 좀 강력하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과감하게 이
가명 처리, 가명 정보의 처리도 우리가 일단 규정된 이상 그 규정을 이행하고 그런 후에 좀 과감하게 우리가 그 공과를 좀 살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데이터 산업협회 회장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될지, 빅텐 대표이사로 인사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 데이터 산업협회 우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협회 회원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발제해 주신 우리 김정선 부장님 여러 차례 들었지만 아주 실질적이고 또 해당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3법에 관한 실질적인 얘기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기사의 권현준 본부장님은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혁신자문단 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그때 잠깐 뵀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박 교수님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나 교수님들 또 법조인 이런 전문가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얘기보다는 우리 데이터 산업계 중소기업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활용해서 정말 이 데이터 3법 취지에 맞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야 될 실제 일선에서 일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이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도혁신 자문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종 완료 보고회 때도 향후 추진 검토 안건으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게 조속히 헬프데스크를 좀 운영을 해달라. 취지는 우리가 과거에 수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규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막상 데이터 3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인 정확한 그런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전담 법률 조직이나 인력들도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SK텔레콤에서 데이터 리뷰 보드라는 아주 좋은 운영 관리 프로세스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정도의 여건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 전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담 법률 조직,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그런 중소기업들의 데이터 3법 그리고 또 여러 법안끼리에 상충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관련한 법률 전문 상담 또는 고충 해결 이걸 위한 헬프데스크 전담 조직을 좀 고려를 해달라. 그래서 지금 아마 통합 개보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의문시 되고요. 그리고 우리 권현준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키사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 결합키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또 키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개보위 또 심지어는 금융이나 이런 쪽에도 또 적용되는 룰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협회 회원사들이 이걸 금융위에 물어봐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줄 때는 금융 쪽에 관련된 정보와 결합이 돼야 된다면 무조건 금융위 쪽하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통합 개보위에 원스톱 헬프데스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니아나 나이파, K데이터 이런 데서 지금 AI 학습 데이터 구축이나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바우처 사업, 마이데이터 시청 사업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사업을 지금 작년부터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헬프데스크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실제 현실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법률적인 헬프데스크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 예산에 한 2%만이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활용 사례를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데이터 산업계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모범 사례들이 빨리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소프트 랜딩이 될 수 있도록 한 3년 정도는 이런 조직을 좀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개보위에서 예를 들어서 원스톱 FAQ를 만든다든가 실시간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도 본부장님께서 우리 권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전문 그런 교육을 뭐 하기 전에라도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필요한 가명화된 정보 활용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식별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그런 지침도 그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데이터의 어떤 가명화, 데이터 활용 촉진과 이종 데이터 결합 활성화, 데이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이거는 조속히 좀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셀프 결합 허용 등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셀프 결합이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셀프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뭐 이제 금융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금보원하고 신정원 두 군데에서만 공적인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통합개보위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독립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 대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뭐 SK그룹에서 여러 그룹사의 계열사 보유 데이터들을 서로 엮어서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런 대기업, 뭐 삼성도 그렇고요.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데이터 헤게모니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좀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을 하더라도 인프라도 갖추고 있고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고 법적 그런 전문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합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협회장을 찾아와서 저를 찾아와서 우리나라 이제 뭐 글로벌 대기업 그룹인데요. 그 전문가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랬습니다. 지금 이 그룹사에서 출자한 어떤 기업에서 결합 전문기관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 네이버도 출자하고 SK텔레콤도 출자하고 KT도 출자하고 뭐 해서 그런 공동 출자하는 국민의 공익과 편익 그리고 새로운 신상품 개발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동 출자 결합 전문기관을 한번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서 결합 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건, 자격 요건 이런 지침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만들어져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어떤 지침 내용 나와 있는 걸 보면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아까 김전성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줬듯이 실제 너무 불확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명쾌하지 않고 또 매출의 3%라 그러면 그룹사에 한 뭐 100조 매출을 하는 기업이다. 3%면 3조예요, 3조. 그런 과징금을 부담한다? 이것도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리스크 해칭하는 차원에서라도 여러 기업들이 같이 공동 출자해서 그런 결합 전문기관을 탄생시켜서 하는 거는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 어떤 통합개보위에서 어떤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이번에 아마 결합 전문기관 신청한 게 11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굉장히 부족해서 아마 25일까지 마감 연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신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지금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먼저 가서 뒤통수 맞을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탄생한 이 데이터 3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기사의 본본부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부족한 그런 인력, 전문가 이걸 조속히 양성하고 또 아직 양성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 곳에
물어보고 조언을 구한다면 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조속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나 지금 말씀 주신 굉장히 좋은 얘기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 모델을 삼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필요한 얘기가 대부분이 거의 70, 80%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데이터 융합지원팀의 고종민이라고 합니다. 김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많은 부분들이 아마 그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그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데이터를 결합해 드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관이고, 현재 그 실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다 이제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 역할부터 16년부터 저희가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쭉 이제 데이터를 결합하다 보니까 최초의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데이터 결합을 신청할 거라고 저희가 이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8월 6일 날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나서 금융보안원하고 같이 이제 2개 기관이 지정을 받았는데요. 동시에 저희가 이제 안내서도 같이 나갔으나 사실은 지금 이렇게 결합하는 실제 사례 건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까 김전성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마 SKT가 결합한 사례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지정받고 아마 결합한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예전 16년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시절부터 지금 데이터 전문기관 한 2달 정도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하면서 왜 이렇게 결합을 안 할까? 그리고 문제가 뭘까?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서 지금 이 포럼 자료집에 그 기록을 해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발표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그 김 박사님께서 그 발제해 주신 부분 중에 아우트 조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예전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때는 이제 어떤 2개의 기관이 결합을 하면 이 교집합 부분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 했었는데, 지금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이제 해석을 주기를 아우트 조인 하는 경우에 만약에 A 기관, B 기관이 결합해서 교집합이 나오고 교집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제공했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어디가 결합되고 어디가 결합이 안 됐다는 거는 알려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제 답변을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데이터는 줄 수 없지만 본인이 제공했던 데이터 중에서 어디까지가 결합되고 어디가 결합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까지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해석은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신용정보법에 기반해서 의견을 준 사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프 결합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조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김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셀프 결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신용정보원도 개인 신용정보가 상당히 많은 양이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축적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위원회 쪽에서는 이 셀프 결합은 할 수 있다. 단 이제 저희가 셀프 결합을 해서 저희 신정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 되고, 결합을 해서 이제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경우에는 셀프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정원 데이터와 SKT 데이터를 결합해서 신정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걸 이제 다른 기관의 벤처나 스타트업에다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셀프 결합을 해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실제 그러면 이 데이터 결합 업무를 16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제 약간의 오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법 개정 초기에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해커톤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경험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나오면 이제 그걸 사업화를 시키는 그런 이제 산업의 특성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일단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아웃풋이 나오는 베너핏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상당히 기업의 고위층께서 이제 C레벨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서 탑다운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이제 밑에 이제 실무진에서부터 바텀업으로 올라가면서 그 테라급의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해서 전문기관에서 결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 라인을 다 설득해 가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명확한 편익이 보이지 않으면 그 대용량 빅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해서 이종 결합을 해서 뭔가를 아직은 모르지만 뭔가를 경험적으로 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좀 문제점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사나 저희 원도 계속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경영진 쪽에 충분한 이제 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좀 더 데이터 결합이나 활용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가 그 가명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고 신용정보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보면 두 법 모두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신정법에서는 이제 개인 신용 정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익명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게 가명 정보의 목적 그 제한 범위 3가지 안에 포함이 됐거든요. 연구 목적으로 타당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익명 정보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개정된 법에서는 어떤 익명 적정성 평가를 했을 경우에 전문기관이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전문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익명 정보라는 추정력을 부여하게 되게 되는데 거의 이제 저희 신정원에 와가지고 익명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면 저희는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뭉개는 쪽으로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리스크 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연구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익명 적정성 평가를 받아서 익명 정보로 제공해서 그 가명 정보에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제 행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가명 정보로 만들어서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받아가는 기관 쪽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할 만한 보안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받아가는 쪽에서 연구기관에서 가명 정보 관리 수준을 만족하는 보안 투자를 하려면 저희가 금융권의 기본적인 투자 금액을 봤을 때 거의 한 1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안에만.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는 과연 그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소규모 연구기관에서 그 정도 투자를 하고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공하는 쪽에서도 가명 정보보다는 익명 정보로 만들어서 목적 제한 없이 보안에 대한 규제 없이 활용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전문기관에 와서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저희는 또 상대적으로 이제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뭉개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도중에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다가 이제 최종 적정을 받은 게 아니라 포기하고 다른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현행 법제에서 가명 정보에 너무 엄격한 수준의 보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터넷진흥원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이제 결합을 해주는 전문기관의 대규모 분석센터를 만들어서 안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제공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기업들은 가명 정보를 받아간다 하더라도
그 보안 수준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것도 이제 업권에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 이 신속한 데이터 결합이 결국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결합해 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다 이제 이미 그 시기가 지나간 데이터, 옛날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뭐 적어도 뭐 6개월, 1년 전 데이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기업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들 그리고 바로 이제 최근 데이터들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결합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제 바뀐 법 체계 하에서도 한 최대한 빨리 해도 한 2주, 3주는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빨리 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아니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 정도도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이게 아웃 오브 데이트가 돼서 이게 데이터의 가치가 거의 50% 이상 이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권에서 계속 요청하는 게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거는 이건 결국 전문기관이라는 TTP가 끼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리자의 책임하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처리자의 책임하에 결합하고 활용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처리자가 이제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가운데 전문기관을 두고 여기를 거쳐서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 달 이상, 2달 이상의 시간 소요가 걸리기 때문에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해커톤 때도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처리자 책임하에 직접 결합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뭐 시민단체도 그렇고 실제 그 처리하는 처리자 쪽에서도 이제 과도기적으로 전문기관을 둬서 약간의 이제 리스크 해치하는 차원의 데이터 전문기관 TTP를 두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여졌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처리자 책임하에 직접 결합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지 시의적절한 데이터를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건 저희가 그 데이터 결합해주고 그 다음에 또 NIA 쪽에서 플랫폼 사업으로 1,000억 이상의 돈을 투입하고 지금 뭐 이제 15개까지 플랫폼을 확장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 이용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그 데이터를 잘 융합을 하거나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려줄 만한 코디네이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상황 자체는 보면 10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그 플랫폼 안에 데이터들이 올라오기는 해놨는데 현재 결합은 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익명 결합은 가능하겠지만 가명 결합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수많은 이제 데이터들은 여러 종류가 널려 있지만 그걸 어떻게 결합해야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지에 대해서 경험 많은 사람이 코디네이션을 해줘가지고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지금 현재 드러난 데이터는 여기까지지만 조금 더 깊이 파보면 저 기관은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만한 좋게 말하면 이제 코디네이터고요. 뭐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경험 많은 컨설턴트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결국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는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를 그냥 나열만 해놓고 알아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다 이용 활성화는 실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 그 신정법 개정할 때 수많은 이제 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례들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면 그냥 플랫폼 형태로 수많은 데이터를 개방을 해놓고 알아서 사용하세요 했던 경우에는 그게 잘 활용돼서 실제 산업화까지 된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던 것 같고요. 이 브로커가 가운데에 끼어서 뭔가 그 어떤 역할을 해준 그런 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성공적으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됐던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미국의 뭐 엑시언이나 아니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브로커들이 다 가운데서 끼어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데이터 개방만 하고 알아서 사용하세요 한 경우에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사례들을 많이
사례들로 접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그 코디네이트 제도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플랫폼은 계속 열어주고 그 위에서 이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코디네이트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산업 활성화에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정법하고 그 개인정보보호법하고의 그 제도 간 불일치 부분인데요. 이건 뭐 이제 김 박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도 언급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신정법 17조의 2에 보면은 일단 신용 정보회사 등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금융기관하고 이제 다른 기관이 결합할 때는 다 이제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와서 결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업권에서 데이터 결합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뭐 저희 신용정보원 아니면 금융보안원에서 결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두 기관이 결합하는 방식, 그러니까 신정법에 기반해서 결합하는 방식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해서 결합하는 방식 자체가 좀 이제 다르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3단계 구조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뢰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키 발행하는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합기관이 있는데, 저희 이제 신정법에서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이제 저희가 결합해 두는 2단계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혼선이 초래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저희한테 의뢰 주시는 분들이 다 신용정보회사든, 소위 이제 금융회사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질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공공기관이고 또 상대가 이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거예요.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신정을 해서 데이터를 결합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답변해 드리는 거는 저희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게 이게 신용정보회사 등이 하나 끼게 되면 이제 신정법에 따라서 2단계 구조로 결합을 하면 되는데 아예 이제 신용정보회사 등이 없는 경우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결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위가 관할하지 않는 다른 그 권역의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결합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럼 2단계 구조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키사가 가운데 끼는 이제 3단계 구조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뭐 이런 문의는 들어오고 있고 실제 이제 결합 신청 의뢰가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이런 부분은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기사의 그 권보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이용 활성화에 제약 요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선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패널 분들이 많은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뭔가 저희 이 국가 연구개발 분야 내에서의 이제 데이터와 정보 관련된 좀 법적인 문제를 정리했다면 오늘 저기 박사님 발표 듣고 관련된 사항 등을 좀 정리해서 실무적인 문제 한 2가지 정도를 한번 먼저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자문이나 업계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이제 가명 처리에 관해서 사실 가장 큰 실무적인 문제는 규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가명 정보 처리자와 그다음에 개인 신용 정보 처리자를 지금 분리하도록 하는 게 사실 실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맹점으로 좀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신용 정보를 가명 처리하고 그다음에 내보내는 과정에서 사실 처리자를 분리하는 게 기업 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실무에서 이제 약간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뭐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가명 처리 관련된 처리자와 개인 신용 정보 처리자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용을 2배로 늘려야 되는 거라는 입장으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실 큰 실무적인 이슈가 하나 있고요. 2번째는 가명 처리 적정성에 관련돼서 이제 평가 같은 부분들을 하다 보면 법에서는 통계 작성, 그다음에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 제공할 때 이제 동의 면제라고는 되어 있는데 상업적인 목적의 통계 작성 내지는 산업적인 연구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게 현실적으로 필드에서는 사실상 제한 없이 이런 부분들을 좀 유통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가명정보 관련돼서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요. 방금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 그 뒷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국가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사실 데이터와 정보를 나누고 있거든요. 의미 자체를.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3법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저희 쪽 이 분야에서 많은 문의를 주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맞느냐. 사실은 이게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개인 신용정보에 관한 질문하고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꽤 많고요. 실제로 이제 연구개발 관련된 정보와 연구 데이터를 현실적으로 현재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의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업계 내에서는 R&D 쪽 분야에서는 구분에 대한 사실은 범위 획정도 꽤 필요한 부분이고요. 연구개발 정보 내에 현재 202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 정보라는 부분들을 정의해두고 연구개발 정보에는 연구자 수행 주체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요. 대신 연구자의 정보, 연구 주체에 대한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 3법 개정과 사실 별개로 이 연구개발 관련된 인력 정보, 또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정보 내에서 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관한 그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실 전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이 R&D 관련된 연구자 정보에 대한 가명 처리와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분석 등을 언급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선행 그 단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이 R&D 관련된 주요 법령에서도 연구개발 정보나 개인정보에 대한 용어조차도 사실은 일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혼용되고 결국은 신용회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용 관련된 기업이 아닌 연구기관 간의 이제 결합에서 이제 이슈가 상당히 꽤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기부와 저희 기관 내에서 연구자 정보에 대한 관리 시스템들을 사실은 비교를 하다 보면 연구재단이나 아니면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운영 등을 좀 별개로 하고 각 부처별로 있는 그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라는 그 개별적인 기관 주요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요. 20개 전문기관이 현재 과제 관련된 지원 시스템을 사실 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연구자 정보는 한 121만 명 정도, 평가위원 정보만 해도 10만 명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문제는 연구기관 간의 이 시스템을 통합하는 소위 이걸 이제 과제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 통합하는 현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에서 그럼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통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분류하고 연구자의 권리보장이나 본인들의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평가위원은 사실상 또 본인의 정보를 또 공개하려고 하는 또 이슈들이 있어서 이 정보관리 공유 활용이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사실은 연구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문기관 20개, 그다음에 뭐 연구자 정보, 그다음 과학기술인 정보, 사실은 그 부분들을 다 나뉘어져 있어서 이 범부처 차원에서 이 통계나 조사 계획이 없이는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에 대해 사실은 추후에 데이터 3법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연구자 정보는 기관별로 또 상이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아까 또 다른 패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실시간 정보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상이하게 관리되다 보니까 연구자에 대한 정보 자체가 사실은 신뢰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합하거나 통합을 하려다 보면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이런 이슈들도 사실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데이터 3법과 별개로 놓여져 있는 데이터나 정보에 관련된 법령에서 그 관계들을 좀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발제문에 굉장히 좋은 토론 의견을 주신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됐으면은 전부 다 얼굴 뵙고 오래간만에 인사 나눴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만 여기 와 있네요.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 법 체계 안에서 해석상의 오류를 주는 부분들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신용정보보호법상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아까 연구자 DB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연구자 개인 DB에 예를 들어 그 연구자들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또는 뭐 오픈된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누적된 이력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활용하고자 할 때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실 그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련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3법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불일치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뭐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정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열려 있고 또 오늘 법제연구원에서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바처럼 이렇게 그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견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 불확실성 안에서의 확실성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뭐 이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